2학기 역사 5번째 강의입니다.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경제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쌀의 생산량을 증식시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농업 분야의 개혁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을 하고 2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산미 증식 계획은 그 목적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 자체도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산미 증식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 일본은 조선 땅을 필요로 했을까? 당시 일본은 급격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농촌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주제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렸고 일본의 쌀 생산량은 갈수록 저하되어 갔다. 부족한 식량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동요. 일본은 자국 농민들을 조선에 이주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식량 부족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식량 수입으로서 무역 적자를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였고 그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 같은 식민지 경우는 적자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나 한국에서 쌀을 많이 정산시키면서 그것을 일본에 가져왔다는 그런 교과서 47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배경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이 추진됐던 이유는 조선 내부의 농업의 문제라든지 조선 내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키포인트입니다. 조선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거. 일본은 이 시점이 되면 상당히 산업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공업화되고 도시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농촌 인구의 공동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농사 짓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필수품이죠. 쌀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쌀의 공급은 부족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수입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문제가 1918년에 쌀 폭동이라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중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쌀 상인들이 다량으로 매점매석하면서 쌀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1910년대 일본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주로 서민층들의 불만이 많았겠죠. 이 불만들이 쌀 가격의 폭등 현상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폭동으로 등장하게 됐던 게 1918년대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죠. 장기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을 생산 기지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등장하게 되면서 1920년대 조선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쌀의 생산량을 증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개량이 필요했을 겁니다. 토지 개량을 위해서 수리시설이 확충이 돼요. 쌀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가뭄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수지나 보호, 댐이 건설이 되고 확보돼야만이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기간산업인데요. 일단은 수리시설 확충이 진행이 되고요. 개간되지 않은 땅, 간척되지 않은 땅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밭으로 있는 땅들을 논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죠.
농사의 농법도 개량이 됩니다. 생산력이 높고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매력이 있는 쌀 품종으로 교체가 되고요. 쌀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노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료 사용 역시 이 시기 때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다수의 작업 과정에 있어서 그 개편의 비용을 국가나 총독부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주들에 의해서 지불됐던 것이 아니고요. 소작농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였고요.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쌀의 생산량은 증대됩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 쌀의 생산력의 규모는 높아지죠. 그래서 경제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통해서 농업 생산 구조가 근대화되고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산미 증식계획은 경제성장의 토대와 농촌 개혁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결과들만 살펴보면 증산량이 높아졌지만 실제로 조선 내부의 쌀의 사용량,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증산된 쌀이 대지주의 이윤을 위해서 일본으로 수출되고요. 일본 내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조선 내부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조선 내의 식량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특히 밭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잡곡을 이용을 해서 식량의 대안을 찾았던 조선인들에게는 그 부분조차 해결되지 않으면서 극심한 경제적 위기, 식량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나중에 잡곡은 만주에서 수입합니다. 농민의 처지를 보면 중소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몰락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농지개량과 토지개량 과정에서의 막대한 자금 지출에 있었고요. 그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자영 농민들의 처지 역시 악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법들이 지주에게 유리하도록 개편이 됐고요. 소작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고요. 소작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소작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소작농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매우 열악한 법적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고요. 화전농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 산미증식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근대적인 농업 시스템과 쌀이 시장화되면서 농업의 상업화가 진전됐다고 보고 이러한 것이 조선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산미증식계획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파란색은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보라색은 일본으로 쌀이 반출된다라는 말은 일본으로 넘어가는 쌀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선인들이 연간 사용하는 쌀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조선 내부의 생산력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인들이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고요. 그 이익은 일본인 지주들 혹은 소수의 조선인 지주들에게만 돌아가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다양한 부조리와 법의 개정을 통한 농민들의 존립 조건의 악화 등이 당시 조선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910년대의 식민지 수탈 체제의 강화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이 회사령이었죠. 1920년대 역시 회사령이었는데요.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별표를 쳐둡니다.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총독부의 허락 없이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었고요. 자율경쟁에서 조선의 소규모 자본에 비해서 일본의 대규모 자본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 자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회사령은 신고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과 조선의 관세가 강화도 조약 때 없었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1883년도에 관세를 협정관세로 개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국내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었는데요. 1920년대가 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공업화와 자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선을 기지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선과 일본 내부의 자본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관세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이었고요. 조선의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내부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마자 조선 물품을 애용하자라는 물산 장려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 식민지를 자국에 통합시킴으로써 상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1945년 전시동원 체제가 확립되어진 상황 속에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 시간에 잠깐 봤을 텐데요. 1931년부터 해서 1941년까지의 전쟁이 벌어진 곳과 그 전선이 매우 광범위하죠. 전쟁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만주 지역 일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 있죠.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화가 추진이 됩니다. 교과서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봤던 그림처럼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에 돌입하게 되죠. 만주 지역에서 전선이 구축이 되고요. 점점 더 중국 본토로 전선이 확대되어져 나가는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기뿐만 아니라 식량 등 다양한 물적 자원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일본 본토에서 자원들을 가지고 오기에는 동선부터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반도 북쪽 지역에 병참기지를 건설해야겠다는 계획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 만주사변 이후에 침략전쟁의 확대 그리고 군수물자와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부 지역을 공업화시키는데요. 중화공업과 광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군수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이 시기에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일어났었던 공업화를 식민지 공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 항만 등도 이 시기에 크게 확대되고 기간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와 경제 성장률은 크게 향상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지게 되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었고요. 공출제와 인적 수탈 등이 쭉 이루어지는데요.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30~40년도에 조선의 사회간접자본부터 해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형성이 되고 경제성장의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관점도 존재하고요.
반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적의 약탈적인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보고 그 성격을 식민지 약탈의 성격으로 바라보려는 관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건지는 끊임없이 고민해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화학습입니다. 식민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산미증식계획과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갈등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짐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심화학습은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심화학습을 들을 친구들은 이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